네, 아유 우리 박하민 씨 결혼 소식에 많은 분들이 이게 새로운 소식이 아닌데 야 많은 분들이 이렇게 배신감을 느끼고 불매운동까지 시작한다는데 그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아니 그럼 뭐 그분도 본인의 삶이 있는 건데 그럼요. 여러분이 뭐 책임지실 것도 아니잖아요. 참 이 부적절한 사람들 많습니다. 네. 자, 하여튼 결혼 축하하면서 네. 언제 했지? 한 1년 됐나?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된 것 같죠? 네. 네. 하여튼 박하윤 씨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말대로 민투윤이 거짓말한 것도 아닌데 왜? 박하윤 씨. 자, 좋습니다. 네, 우리 박하윤 씨랑 같은 박을 쓰시는 분이죠. 우리 박병창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박하윤 아시죠? 아, 잘 모르시는군요. 얼굴 보면 알겠죠. 시간대가 서로 안 맞으셨으니까. 네, 네, 박하윤이라고 아주 저 상큼한 걸 브랜드로 내밀었던 예. 그런 우리 진행자가 한 분 계십니다. 예. 네, 그분이 이제 한 1년 전에 결혼하셨고요. 예. 크게 궁금하진 않으신 것 같습니다. 얼굴 보면 알겠죠. 그분이 뭐 헤어토닉, 쿨링 헤어토닉 뭐 이거 내놔갖고 그거 좀 광고 좀 했습니다. 쿨링 헤어톤이 좋죠. 쿨링 네, 좋죠, 시원하게 좋죠. 하는 거. 예. 우리 박병창 이사님도 하나 내세요. 예? 뭐 이렇게 뭐가 좋을까? 그 KCC 창호 같은 거 하나. 그래서 박병창 이렇게 해갖고 맑고 시원한 이렇게 유리 제품 하나 내시면 어떨까? 요즘 이제 뭐 지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거는 조금 이제 지긋지긋하니까 박병창 한번 저희가 밀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제 미국 시장부터 보면서 시작할까요? 뉴스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뭐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했을지 모르겠는데 네. 그냥 이렇게 뉴스 하기 전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3분기가 데이터로 보면은 가장 안 좋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3분기 걱정을 굉장히 시작하면서 3분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3분기가 끝났지 않습니까? 네. 월요일 날 네. 역사서 신고 이슈를 내면서 끝났어요. 미국은. 음. 그래서 3분기에는 걱정했던 것보다 상당히 좋은 네. 결과론적으로 반대로 마감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월요일 날 말씀드렸다시피 8월 초에 급락했다가 반등했고 9월 초에 급락했다가 반등하고 이런 패턴을 좀 가졌는데 네. 3주 연속 반등을 하면서 신고 지수를 낸 상황이에요. 네. 지수의 위치가 신고 지수에 있는 상황인 거고 그리고 3주 연속 반등을 좀 했습니다. 네. 그런 그런 가운데 이번 주에 고용 보고서가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경계 심리가 작용을 하고 그래서 이번 주에는 중립 이하라고 좀 생각을 좀 하면서 시장을 봐야 된다. 이제 그런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10월 1일 오늘 아침 끝난 시장에서는 전반적으로 악재 투성입니다. 그러면서 시장이 좀 하락을 했어요. 악재 투성이에요? 예. 근데 뭐 전체적으로 아주 크게 하락하는 그런 부분은 좀 아니었지만 시장이 지금 현재 지수 위치에서는 경계 심리가 상당히 작용하고 매도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게 지금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네.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제 쉬었기 때문에 월요일부터 말씀드리면 마지막 날이었죠. 그런데 다우, 나스닥, S&P 500 전체적으로 뭐 소폭 상승으로 끝났습니다. 장중에 아침에 0.2% 하락 출발을 하다가 장중에 일시적으로 급락하기도 했어요. 일시적으로 급락한 이유는 파월 의장이 연준은 금리를 빨리 내리자고 서두르는 분위기가 아니다. 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한 1% 가까이 빠졌었거든요. 근데 오후 들면서 쭉 올라오기 시작해서 전부 다 플러스권에 마감을 했어요. 네네. 이제 월말 분위기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끝났고요. 근데 오늘 아침 끝난 시장에서는 이제 길주 위주로 하락을 했고 나스닥이 1.5%나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S&P 500은 0.93% 하락을 했는데 사실 뭐 신고 지수에서 빠지는 거기 때문에 네. 이게 지수가 음봉을 크게 내거나 이렇게 뭐 아주 극단적으로 뭔가 변화가 생기는 뭐 지난주에 그 상해 지수가 막 급등하고 이런 네, 것들처럼 또는 8월이나 9월 초에 음봉이 큰 것처럼 그런 것들은 지금 현재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고점으로부터 매물이 나오면서 짜잘한 어떤 그 악재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좀 하고 있는데 그런 것 중에 이제 몇 가지 말씀드리면 약법 시작하면서 아침부터 푹 빠졌거든요. 네. 그게 이제 이스라엘 그 본토 공격한다, 레바논에서 본토 공격한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네. 그러면서 급락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추가 하락은 안 했습니다. 이후에 그냥 등락 박스권에 있어서 연속적으로 막 크게 하락하는 그런 부분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지저항 리스크가 시장에 고점을 찍고 아주 내려가게 하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에요. 네. 예를 들어서
유가가 WTI 선물이 7.7달러로 올라왔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게 장중에 더 많이 더 많이 올라왔었어요. 네, 그랬다가 그 상승폭을 줄인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이것으로 인해서 뭐 큰 폭으로 하락 이런 부분은 좀 아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졸투 보고서에서 나왔는데 구인 건수가 804만으로 전월보다 좀 올라갔습니다. 네. 그런데 ISM 제조업 PMI가 47.2로 여전히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을 나타냈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고용 보고서나 제조업 PMI나 이런 것들이 막 혼재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제조업 PMI만 먼저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이거는 지난 8월과 9월에 시장을 하락시키는 요인이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그리고 요번에 내일보다도 금요일 날 고용 보고서 네. 나오거든요. 이제 그걸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요거는 꼭 이제 차트를 보면서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제조업 PMI는 2022년부터 꺾이고 있다라는 걸 이제 자주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네. 이제 그런 가운데 요번에 직전보다는 좀 플랫하게 약간 올라가고 있지만 이게 전체적으로 좀 내려가고 굉장히 안 좋은 제조업 상황이다. 이런 이제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 지표가 네.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요거보다도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 다음 건 뭐냐면 제조업 분야의 고용이에요. 네. 제조업 분야의 고용이 지금 꺾여 내려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제조업이 굉장히 좋지 않다라는 것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네. 네, 그런 것들을 지금 이제 보여주면서 시장에서는 이제 악재로 좀 작용을 했고요. 거기에 이제 중동 지정학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다는 게 이제 악재인 거고, 그리고 동남부 미국 동남부의 항만 노조가 47만의 파업, 네. 이것도 계속 누수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하나하나의 누수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악재로 작용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 그 이면에 가장 큰 악재는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일본의 네. 엔화가 강세가 될까봐 아하. 그게 걱정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건 좀 이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런 악재들이 작용을 하면서 오늘 아침에 끝난 미국 시장에서는 이제 하락을 했다. 그래서 10월 첫 거래일 다양한 악재를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좀 특징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양한 악재들이 10월 첫 네. 주부터 막 쏟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시장이 이제 고점에 있기 때문에 악재에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시장은 어제 쉬었고 월요일 날 시장에서 코스피가 2% 하락했고 코스닥은 1.3% 하락을 했거든요. 이게 지금 할 얘기가 되게 많습니다. 근데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 어떤 느낌이냐면 좀 비판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 우리 시장이 무슨 동네북인가 하는 상황이에요. 아침에 플러스 시작했습니다. 네. 플러스 0.5% 정도 상승 출발했어요. 근데 곧바로 선물을 하락하면서 빠지기 시작을 했는데 일본 증시가 급락을 한 거예요. 네. 그러면서 우리 시장이 1% 이상 하락하다가 마지막까지 쭉 빠지는 그런 모습을 좀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추가적으로 하락하는 여기 지금 하락폭 축소하면서 마감이라고 했는데 그 뒷부분을 제가 쓰면서 지워져가지고 그랬는데 네네. 마지막까지 좀 하락을 했습니다. 이날 특징적인 게 중국은 폭등하고 일본은 급락하고 이런 현상이 나타났거든요. 네. 이 차트를 좀 보겠습니다. 이제 이 설명을 좀 드리면서 차트를 보겠습니다. 예. 중국 상해 지수는 24일 경기 부양 정책이 나온 이후에 4%, 1%, 3%, 2.8% 그래서 주간으로 제가 월요일 날 보여드리면서 한 13% 올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연휴예요. 다음 주 월요일까지 중국은 연휴인데 연휴 앞둔 마지막 거래일에 8% 올랐습니다. 8% 올라서 일봉으로 보여드리면 어떻게 생각해요? 요거예요. 와. 이게 상해 종합 지수의 일봉입니다. 이게 지수의 지수. 종목 아니죠, 저거? 네, 네. 요부터 요까지는 지난주에 제가 보여드린 거고 네. 이게 월요일 날 8% 오른 거예요. 와. 이렇게 중국이 8%나 오는 날 우리 2% 빠졌다는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네.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걸. 그런데 추가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면 대규모 경기 부양 정책 및 시장 유동성 완화 정책 뭐 여러분이 아시는 그 내용 때문에 상승을 했는데 이날 특별히 8%나 상승한 거. 일주일 동안 13% 올랐는데 그날 이제 연휴를 앞두고 8%나 올랐단 말이에요. 이게 폭등한 거지 않습니까? 요 이유를 설명을 좀 드리면 일단 첫 번째 중국 당국에서 엔비디아 칩 금지 사용하고 자국 칩 사용 공고했다는 뉴스 전해드렸죠 월요일 날. 네. 이날 반도체 수가 몽땅 상한가 갔습니다. 중국의 반도체 수가 네. 상한가 갔어요. 그래요. 예, 월요일 날 상한가 갔고요. 요게 이제 올라간 이제 급등한 하나의 이유이고요. 또 하나는 전부 중국이 굉장히 안 좋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개인들도 그렇고 기관도 그렇고 포지션 자체가 다 그냥 없었어요. 많이 네. 비워뒀습니다. 그런데 이게 급등을 하다 보니까 재구축을 해야 되잖아요. 네. 이게 이제 수급적으로 영향이 있고 가장 큰 원인은 이 마지막입니다. 항상 시장이 급등하거나 급락할 때는 헤지 펀드들이 거기에 있어요. 그 주역은 다 헤지 펀드입니다. 네. 헤지 펀드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중국에
공매도 포지션은 왕창 있었겠죠. 네. 계속 안 좋았으니까 공매도 포지션 계속 있었고 파생 상품 시장에서는 하방 포지션을 계속 갖고 있었겠죠. 네. 근데 폭등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청산해. 급격하게 청산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저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마 연휴 쉬고 나서 계속해서 급등할 거냐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요. 또 다시 내려올 게 워낙에 또 폭등했기 때문에 네. 13에서 8%니까 21% 지수가 21% 폭등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내려올 때도 좀 크게 내려올 가능성은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점은 이번 상황에서 이제 찍은 거로 좀 보여지는데 이렇게 급격하게 움직이는 이유는 왜 그러냐? 헤지 펀드들의 청산이 이루어지면서 그런 것으로 인한 수급적 왜곡 현상이 벌어지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네. 시장이 우리가 시스템 위기가 발생되면서 급격하게 폭락하거나 폭등하는 이런 일이 우리 시장에서는 폭락 걱정을 이제 앞으로 하잖아요. 네. 이런 일들은 경기 침체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예상하는 어떤 게 나와서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고 네.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어떤 방향이 바뀌면서 청산이 이루어지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네. 거다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날 아무튼 월요일 설명을 제가 쭉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시장 설명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중국은 8%로 폭등을 했어요 네. 이날. 아. 그리고 뭐 항생지수도 2.4%. 항생지수 잠깐 보여드리면 이게 지금 이야. 홍콩 항생지수입니다. 이렇게 이제 폭등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일본이 그날 폭락했습니다. 월요일 날. 아 그래요? 예, 4.8% 폭락했어요. 네. 요거는 그 지난 주말에 이게 월요일이잖아요. 주말에 새로운 총리 선거가 종료되고 네, 나서 이시바 시게루가 당선되면서 그러면서 마이너스 금리에 반대하고 이제 시장에서는 이제 앞으로 금리 인상 할 것 같대 기조가 네네. 긴축의 기조로 되는 네. 거예요. 그러면서 엔화 강세가 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우리 그 월요일에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일본이 이제 선물도 빠지고 네네. 일본은 걱정이 된다. 네. 그래서 일본이 빠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5%로 빠질 것까지는 생각을 그렇게까지 안 했어요. 근데 네. 5%까지 빠진 거예요. 이건 역시도 왜 이렇게 많이 빠졌냐? 그 전에 이 이시바 총리가 당선될 거라고 예상하지 않았어요. 네. 이거 지금 역전으로 당선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당선을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다른 쪽에 배팅한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이게 청산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아. 이것도 여기도 똑같이 네. 이게 청산이 되면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궁극적으로 여기는 단기적인 건 아닌 것 같아요. 이 기조로 가면은 일본의 수출 기업들은 분명히 부담이 됩니다. 요 두 가지가 월요일 날 우리 시장에 영향을 준 거거든요. 네. 자, 그리고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요 차트도 보여드리겠네요. 니케이 225가 이게 월요일이에요. 그리고 화요일 날 어제 우리 쉬었잖아요. 네. 어제 살짝 1.9% 반등을 줬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건 일시적인 거거든요. 네. 아. 이 현상이 그러면 당장 새로운 총리가 발생이 됐다고 엔화가 막 폭락, 즉 엔화가 강세가 막 급격하게 되고 네. 뭔가 막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여전히 이제 수급적 요인이 상당히 있다라고 저는 표현을 좀 드리는 거예요. 네. 이 두 가지가 월요일 날 우리 시장에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그동안에 왜 제가 동매분 얘기를 했냐면 그동안에 우리 시장이 상대적으로 약한 거는 중국하고 우리 시장이 둘이가 약했어요. 네. 전 세계 시장에서 우린 중국 영향 상당히 받고 중국하고 우리하고 약했단 말이에요. 중국은 폭등했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 시장은 일본 시장하고 그렇게까지 연관성은 없습니다. 그렇죠. 주식 시장 자체에서 네. 연관성은 없어요. 그런데 그날 중국은 폭등하고 일본은 폭락하는데 우리 시장은 일본을 따라간 거예요. 일본을 따라간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일본을 따라간 게 아니고요. 네. 일본 수출주가 약세가 보이고 일본 엔화가 강세가 되면 네. 엔화 강세가 되면 어디가 빠지냐면 미국의 빅테크가 빠집니다. 일본 일본 엔화 강세가 되면 네. 미국의 빅테크가 빠져요. 다시 설명 드려볼게요. 네. 엔화 강세가 되면 엔캐리 자금, 일본이 네, 금리 네, 인상하고 네. 엔화 강세가 되면 캐리 자금이 청산된다 그러잖아요. 네. 그 청산이 어디서 될 것 같습니까? 미국의 빅테크하고 어. 대부분 거기 들어가있습니다. 미국의 네. 부동산에서 청산이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단적으로 시장 내에서는 미국의 빅테크들이 빠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미국의 빅테크에 빠진 거를 우리가 반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월요일 날 보면은 대부분 반도체나 기술주 위주로 빠진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우리 시장 걱정거리 마이너스의 악재거리는 굉장히 예민하게 빨리빨리 반영을 좀 하고 있는 거예요. 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좋지 않죠. 그러나 네. 기회는 좀 있습니다. 그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지난 금요일
월요일 날 외국인들이 1조 정도 순매도를 했는데 삼성전자를 8,249 순매도했습니다. 마지막까지 밀리면서 삼성전자가 4% 빠졌고 SK하이닉스가 5% 빠졌어요. 그러면서 지수를 끌어내린 네. 겁니다. 이게 지금 설명을 쭉 드리는 거예요. 중국이 그만큼 올라온 부분이 좀 있지만 폭등했지만 그보다는 일본이 향후에 금리 인상과 엔화 강세를 반영하면서 빠졌다? 그러면 미국의 빅테크 빠지겠지, 기초 빠지겠지. 그러면 우리 시장은 기초들은 상당히 더 안 좋을 거야. 이런 부분이 상당히 반영이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더 많이 빠졌다. 그래서 우리 시장은 미국의 기초에 빠진 거를 일부분 선반영한 거예요, 상당히. 네. 선반영하면서 빠졌다고. 그리고 어제는 쉬었는데 뭐 오늘 미국 시장이 기술주가 많이 빠졌잖아요. 근데 네. 우리는 뭐 어느 정도는 선반영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말씀 좀 드리겠고요. 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있는 이제 정황인데요. 정황인데 굉장히 우리 시장이 뭐 동네 부인이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상대적으로 약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좀 기회가 오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살짝 듭니다. 그래요? 여전히 지금 삼성전자의 보고서도 안 좋고 우리는 뭐 삼성전자 때문에 이런 부분도 상당히 있잖아요. 네, 네. 반도체와 삼성전자가 워낙 약세니까 삼성전자가 52주 신저가인데 지수가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네. 그 부분은 분명히 감안을 하긴 해야 되지만 전체적인 정황을 한번 보자라고 지금 말씀드려볼게요. 보겠습니다. 미국의 고금리에서 금리 인하 기조로 변화됐죠. 네. 전체 시장 외부에 있는 환경이 많이 바뀌고 있다는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 정프로님 함께 나중에 여쭤볼 거예요. 네. 고금리에서 금리 인하 기조로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파월 의장은 중금리까지 하겠다. 그 이해까지 옛날처럼 저금리를 가지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건 하나의 큰 변화죠. 그 다음 변화는요. 일본의 저금리 엔화 약세에서 금리 인상 엔화 강세 기조로 변화됐죠. 네. 네. 바뀌었지 않습니까? 중국은 경기 침체 시장이 하락하다가 경기 부양 정책 쓰면서 시장 유동성 강화 쓰면서 시장이 급등했죠. 이것도 바뀐 거잖아요. 네. 이 세 가지가 아주 크게 전 세계의 어떤 경기나 아니면 시장 흐름을 줄 수 있는 게 바뀐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지금 그 상황 속에서 지금 불확실성이 있는 거는 대선과 지정 리스크인데 이거 대선 끝나고 나서 바뀔 가능성도 이것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확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제가 어떤 거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다고 생각하는 거냐면요. 미국이 고금리 상태이고 일본이 엔화 약세 상태이고 중국이 안 좋은 상태에서 전 세계가 다 좋은데 우리는 안 좋았잖아요. 네. 우리 전 세계가 이 앞에 부분이 있는 상황에서 안 좋았잖아요. 상황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바뀌고 네, 있는 네. 상황이잖아요, 이제.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가 안 좋았던 우리 내부적인 요인도 있지만 외부적인 요인에서 우리가 안 좋았던 상황이 뭔가 바뀌고 있으면서 그게 우리한테 좋아질 거라 설명을 드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네. 분명히 환경이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네. 미국의 금리는 그렇죠. 인하로 바뀌고 네. 엔화는 강세로 바뀌고 중국은 이제 침체에서 올라오고 있는 거고 그러면 우리도 뭔가가 바뀔 가능성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죠. 우리는 여기도도 안 좋고 이렇게 가도 안 좋고 우리는 계속 안 좋아. 우리는 계속 안 좋은 시장이야. 이제 끝났어. 이렇게 뭐 생각한다면 어쩔 수 없지만 솔직히 그냥 되게 나이브하게 생각을 해보면 예. 미국이 금리를 인하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금리를 인하할 그러니까 룸이 열린 것을 네네. 따져보면 예. 사실 우리도 기업들한테 좀 긍정적이죠. 돈 예. 빌리기 좀 예. 쉬워지니까. 그리고 중국에서 이제 경기 부양책을 내놓는다고 해서 반도체나 화학, 뭐 반도체가 얼마나 진짜 중국 창신 메모리를 쓸지 모르겠으나 예. 어쨌든 그냥 전체적으로 늘어나는 효과만 따지더라도 뭐 반도체나 화학, 철강 이런 것들도 좀 우리가 수출을 할 수 있는 그 정도가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일본의 엔화 측면에서도 생각을 해보면 사실 우리나라가 옛날처럼 이제 그 글로벌 시장에서 일본과 경합을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아니죠. 예. 그걸로 피해를 보는 것보다는 예. 오히려 엔화 가치가 높아지면 지금까지 그 일본 철강이 되게 싸게 예. 밀려 들어왔었잖아요. 그런 것도 이제 좀 줄어들게 될 거고. 제가 얼마 전에 그 미국의 테슬라 가격하고 미국의 도요타 프리우스가 제일 많이 팔리니까 네. 그 가격을 비교해 봤더니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엔화가 이제 강세가 되면은 도요타 입장에서는 실적이 좀 줄어드는 거니까 예. 이거 어떻게 보면 기업들 입장에서도 그렇게 나쁠 것 같지 않은데 예. 이 모든 것들이 지금까지 악재로 작용을 해 왔다는 게 예. 조금 이상하기도 했고 예. 아주 나이브하게 보면은 예. 이건 좀 기회 아닌가? 라는 생각도 그러니까 주식시장에 저는 이제 수급으로 항상 보거든요. 네. 네. 보시면
미국이 고금리 상태이고 달러가 강세였잖아요. 네. 그럼 돈은 그쪽으로 쏠림이 나타나 있는 거지 네.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금리를 떨어뜨린다는 건 그래서 엔킬 청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네. 이제 금리를 떨어뜨리는 얘기는 그러면은 여기서보다는 다른 데서 더 수익이 날 수 있는 데를 쳐다보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수급적으로 변화가 생긴 거지 않습니까? 음. 엔화가 약세에서 엔화 초약세 아베노미스로 일본이 여태까지 버텨왔지 않습니까? 네. 근데 엔화가 강세가 되면 엔화 강세에서 상대적으로 달러 인덱스가 떨어집니다. 네. 달러 약세가 되면 우리 원화 강세가 돼요. 예. 우리 원화 강세는 우리나라 시장은 원화하고 원화 강세하고 우리나라 시장 상승은 베타 개수가 80%도 넘어요. 네. 예, 동행합니다 이게. 네. 그렇다면은 그 동안에 일본이 엔화가 약세였다는 것들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리가 네. 여기에 있었다면 이게 바뀌면서 환율 시장도 바뀔 가능성이 있는 거고 네. 또 더 나아가서 지금 일본이 그날 그렇게 많이 빠진 거는 이제 일본이 금리가 오르고 엔화가 강세가 되고 그러면은 그리고 뭐 임금을 올리라고 그러고 이러니까 기업들은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상대적으로. 네. 그리고 수출주들도 상대적으로 안 좋은 거잖아요. 그러면 가격 경쟁력에서 볼 때는 우리한테 운신의 폭이 좀 생긴 거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 다 많은 것들이 바뀌었어요. 중국도 중국이 계속 안 좋다고 해서 우리 중국 관련주는 상당히 안 좋았고 계속 안 좋은 상태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국이 만약에 경기 부양에 성공을 하면 우리의 원화가 위안화하고 연동을 또 많이 합니다. 네.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건 아닌데도 굉장히 많이 움직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위안화가 경기 부양 정책이 성공을 하면 위안화 강세가 되잖아요. 지금 많이 떨어졌잖아요. 7.16에서 7.01까지 떨어졌잖아요. 그럼 우리 원화가 강세가 될 요인도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다 가정이고 그리고 변화의 초입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 거라는 결론을 우리가 낼 수는 없지만 네. 이런 변화가 우리 시장의 기회의 요인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빨간 글씨로 이렇게 썼습니다. 변화의 시기를 이거 접하고 있는데 전환 국면의 초입에 이번에 4분기에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는 거예요. 이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곰곰이 이건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시점에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우리한테는 조금 우호적으로 변화가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거든요. 네. 제가 네. 보기에는 네. 이 시점에 밸류업 정책이나 세제 정책 빨리 해주면 플러스의 효과가 시너지 효과가 좀 있을 거라 생각해요. 네. 지금 만약에 고민하고 계신다면 정치권이나 아니면 이 정책을 하시는 분들이 이 고민하고 계시다면 요번 4분기에 이 시점에 이걸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효과는 굉장히 커질 거다 오히려. 네. 네, 그렇게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 시장에서는 그 정책에 따라서 예민하게 움직이고 있는 시장이라서 그게 안 되면 안 된다, 뭐 폭락한다, 폭등한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정황상 볼 때는 요 타이밍에 우리 시장에는 굉장히 유리한 조건이 좀 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한다는 거죠. 이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그냥 제 생각인데. 네네네. 네. 일단 그 가장 마지막에 나온 얘기부터 말씀을 좀 드리자면 안타깝게도 네. 이제 제가 이제 요즘 이제 정치 프로도 좀 하잖아요. 네. 정치인들 쭉 보니 그들은 요 시장이 어떻게 잘 될까 뭐 여기에 대한 관심이 없더라. 예. 예, 여기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극히 없어요. 예. 예, 그래서 이거는 사람들이 막 뭘 이렇게 시끄럽게 얘기하고 하지 않으면 아마 이들은 외면하거나 그냥 있는 대로 그냥 현재 상태 유지하는 그렇죠. 예. 그렇게 갈 거다. 예. 일단 그거 하나. 그다음에 변화의 움직임이 분명히 막 지금 방향 뭐 이게 저 화살표들이 위아래로 막 바뀌고 있잖아요. 네. 중국, 미국, 일본 이런 네. 데들이. 네. 우리나라는 엔화 하락, 그러니까 웬화가 저 강세를 예. 띌 때, 그러니까 일본이 이른바 긴축을 할 때, 예. 미국은 거의 예외 없이 예. 침체가 왔고, 예. 그 미국의 침체에 우리는 거의 또 예외 없이 예. 같이 망가지더라. 예. 그러니 기대할 게 없다.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왜 제가 그렇게 여쭤보는 거냐면요. 예. 지금 말씀하시는 그렇게 시장을 보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네. 아, 예, 그런가요? 맞습니다. 분명 그렇게 얘기하실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린 건데 그렇게 이제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이 타이밍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그러니까 저는 반등은 한번 하긴 할 것 같은데 네. 이게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네. 그러면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 우리 지금 주식 투자를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이렇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결국은 이런 변화가 생기면서 뭐 연착륙이 되고 경기 회복에 다시 가고 이렇게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네. 그렇다면은 지금 올라가는 중국 시장이 저점 찍었으니까 이제 중국에서 해야 되느냐? 그것도 아닌 것 같고 일본은 금리 인상 긴축하는 시장이 좋을 리가 있습니까? 긴축하는 시장이 네. 그쪽도 안 될 가능성이 되게 높잖아요. 네. 네. 그럼 결국은 다시 미국분이 없어요. 다시 미국분이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상황이 변화가 생기면서 미국이 변동성을 겪으면서 있는 그 타이밍에 내가 다시 미국을 바라본다라는 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야.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지금 어떤 상황이 됐을 때 내 전체 포트폴리오 관리나 아니면 뭐 장기적으로 하는 뭐 투자 자금도 있고 아니면 네. 단기 자금도 있고 또는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것도 있고 했을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변화의 시기에 어느 정도 어디는 좀 팔고 네. 뭐 중국계 왜냐면 제가 그런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아요. 중국의 ETF를 샀다가 요번에 플러스로 단 일주일 만에 플러스에 들어간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는 질문을 지난주에 막 하더라고요. 월요일 날 저한테. 근데 그러면 그런 부분에 비중이 많으시다면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금화를 좀 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일본도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네. 우리나라도 그렇게 만약에 있다면 그런 것들을 가지고 그러면 이제 지금 정프로님처럼 생각하시는 여러분들이 있으시다면 미국의 하락을 기다려야죠. 미국의 하락을 기다려서 거기에 들어가야죠. 왜냐하면 단기적으로 거래를 하지 않고 내가 어떻던 타이밍을 맞춰서 저점에 좀 들어가고 싶은 분들은 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양쪽이 다른 거죠 지금 어느 한쪽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아 근데 좀 약간 고민은 있어요. 현금화를 좀 했단 말이죠. 예, 근데 진짜 녹아. 뭘 보고 느끼냐면 예, 자산 시장을 보면 예, 와 돈 가치가 정말 아. 이게 맞나 싶을 맞아요. 정도로 예. 뭐 6개월 1년 사이에 너무 돈 가치가 떨어지는 느낌이에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실제 뭐 인플레이션 뭐 이게 예, 있겠지만 그거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예. 돈 가치가 녹아내린 느낌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게 그냥 한 1년에 그냥 뭐 한 5% 10%씩은 그냥 낮아지는 것 같아. 돈이 예를 들어 1억 있었으면 예. 그냥 이제 9천만 원쯤이야. 실제로는. 맞아요. 그래서 그걸 조금이라도 좀 막으려면 예. 메리츠 증권 슈퍼 365라도 해서 그런 데 돈 넣어놔서 그렇죠. 그래도 한 3%든 4%든 요 정도라도 좀 방어를 해야 되지 않나. 현금을 갖고 있다면 예. 그냥 통장에 넣는 건 너무 어리석은 짓인 것 같다. 그래서 이런 그런 생각을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네. 뭐 지금 말씀하시는 그 RP에 넣어가지고 일정 네. 정도 주는 것들이 있고 또 그나마. 물가 연동 인플레이션과 연관된 네. 물가 연동 채권이 있고 네. 뭐 금이 있고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그래서 레이 달리오 얘기를 많이 하는 거잖아요. 아, 저는 정말 후달리요. 사계절에 그게 다 ETF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 ETF에 이런 부분들이 너무 힘들다. 그러면은 이제 그런 ETF에 넣어서 요 시기를 좀 넘어가면서 기회를 보는 것들. 네네네. 근데 지금은 한마디로 표현 드리면 제가 우리 시장에도 뭐 지금 뭔가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을 말씀을 드리긴 하지만 그리고 이거는 정치권의 이번에 세제 정책이나 이런 게 진짜 강력하게 나와야지만 기회가 생기는 건데 네. 이건 불확실성이잖아요. 네. 근데 그런 상황에 변화의 시기는 상당히 판단이 어렵거든요. 어려워요. 예, 네. 그런 판단이 어려울 때는 가만히 또 있을 수도 없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고정금리가 나오는 일정 부분에 그냥 어떤 파킹을 하고 있다가 네. 네, 기회를 네. 보는 그런 방법도 하나 있는 거죠. 근데 그런 변화가 생기기 직전엔 수급적으로 항상 예. 아니, 항상이라고는 좀 뭐 하지만 대부분 예. 크게 출렁거립니까 시장이? 변화의 시기예요. 네. 일단은 지금 미국도 변화의 시기라고 느끼는 네. 게 왜 그러냐면요. 지난 동안에 팬데믹 이후에 네. 고점에서부터 한 방에 막 10% 20%씩 막 주도주들이 이런 적이 없었잖아요. 네, 네. 근데 이번 8월에 생겼고 9월에 생겼잖아요. 네. 이 얘기는 뭔가 흔들린다는 얘기잖아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 흔들림이 분명히 생기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러다가 뭐가 또 나오면은 네. 악재가 나오면 거기에 그냥 곧바로 예민하게 반응할 개연성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런 준비를 좀 해야 되는 거죠. 네. 네, 흔들리는 거는 체온으로 족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내가 흔들려. 그 정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황에 네, 대해서는 네, 말씀해 주세요. 예, 예. 아니. 지금 열심히 이제 애드리브 하고 계셨는데. 예, 죄송합니다. 진짜 죄송합니다. 아니, 시간이 아니. 많이 가서 아 맞아요. 네, 지금 맞아요. 시간이 아깝습니다. 네. 많이 가서 지금 뒷부분 좀 말씀하시는 또 전략 말씀해 주시는 네네. 분이 있고 그래서 뉴스 뭐 다 못하더라도 몇 가지는 좀 해야 되는 네네네. 그리고 또 이렇게 애매한 것보다 좀 매듭을 좀 짓기 위해서 제가 그냥 말씀을 좀 했는데 저는 기회는 있다고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요 분위기를 요번에 타지 못하면 그러면은 굉장히 충격이 있을 수 있으니 이 양자를 생각하면서 우리 판단하면서 준비를 좀 해야겠다. 네. 이렇게 표현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1번 뉴스 전해드렸고요. 네. 2번 뉴스는 아까 권 기자님이 좀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네네네. 그런데 이게 좀 재밌는 게 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월간으로 최대 실적 아까 그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전체가 아니고요. 월간으로 최대 실적을 요번에 했습니다. 9월 기준으로 역대 최대 실적이 나온 네.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대중 반도체 자동차 수출이 사상 최대가 됐고 그래서 반도체 실적으로는 뭐 사상 최대가 됐다 뭐 이런 표현을 좀 쓰면서 대량 가격이 YOY로 31%뭐 낸더는 14% 올랐다. 그리고 이런 것들 발표가 나오면서 이걸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산업연구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 전문 연구원인 분이 김양팽 씨예요. 요 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보통 실명을 잘 안 가져오는데 전문 연구원 한 분이 이렇게 표현하는데 네. 그런데 그냥 가져왔습니다. 반도체 경기는 겨울론과 동시에 내년 슈퍼 호황 전망도 있다. 이번 수출 동향을 보며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 호조세는 PC나 스마트폰 등 필수 수요가 꾸준해 지금보다 더 나빠질 일은 없을 것이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지금 오늘 아침에 보면은 삼성전자 반토막 나는 보고서 네. 오늘 하는 얘기 있었잖아요. 맥커리, 네. 맥커리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반대로 우리 쉬는 동안에 골드만삭스에서는 반도체 호황 지속될 것이다라는 보고서가 나왔어요. 한번 보세요. 골드만삭스에서 그렇게 나올 거예요. 여전히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네. 그런데 왜 제가 이걸 좀 했냐면은 9월에 수출 반도체 수출을 사상 최대라고 막 이렇게 해놨잖아요. 예. 그런데 여기 보시면 디램 익스체인지가 지금 디램 가격에 가장 추종하는 가장 구체적인 데잖아요. 네. 여기서 PC용 범용 디램 평균 고정가가 $2에서 9월 1일 기준으로 나온 겁니다. 여기 9월 1일 기준으로 나온 건데요. 9월 달에 봤더니 1.7달러로 내려갔다라는 거예요. 네. 낸드도 내려가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4분기 한 10% 정도는 때는 내려가지 않겠냐. 네네네. 되는 가격이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10%. 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네. 그래서 이 반도체 가격 수출액과 수출 이 지표하고 실제로 또 시장에서 바라보는 거하고 얘도 또 격차를 주고 있어요. 그러네요. 서로 네. 상반된 격차를 주고 있어요. 상당히 논란이 좀 있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시장이 가장 현명하다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시장의 주가를 보면은 전체적으로 좀 안 좋은 쪽으로 보고 또 안 좋은 쪽으로 볼 때 나쁜 뉴스가 훨씬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그런 뉴스 나와서 그래서 지금 이 섹터와 이 전망에 대해서는 안 좋은 쪽에 나오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혼자 뭐 나는 아니다라고 할 필요 없이 그렇게 가져가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시황에서 변화가 생기는 부분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민하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 있는데 저도 되게 궁금해서 우리 증권가에 있는 후배들한테 몇 명한테 물어봤어요. 야, 김 차장, 김 지점장, 만약에 요번에 금투세 유예 또는 폐지하면 시장이 어떻게 될 것 같아? 제가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네네. 우리 예민해서 그런 얘기 잘 안 네. 하잖아요, 서로요. 금투세 유예하면 급등하죠. 100% 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그래요? 거예요. 아, 급등까지 해요? 폐지하면 폭등하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장의 원인을 뭘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래서 제가 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야 우리 시장이 눌려 있는 거는 상당 부분 그거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구나. 아, 그렇죠. 결과는 모르겠습니다. 네. 그렇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구나라는 거를 제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주변에 저는 그렇게까지 극단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었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예, 제가 그래서 진짜 어떻게 될지 보고 싶다 그런 표현을 좀 썼잖아요. 네. 근데 주변에 물어봤더니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고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만약에 그 이벤트가 있다면 우리는 지금 이미 많은 부분 그 기대감은 없어졌잖아요. 네. 그럼 그 이벤트의 배팅 이것도 한번 해볼 만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사실 좀 들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니까. 네네. 아니 그게 근데 예를 들어서 조금 더 일찍 좀 됐으면 그나마 그럴 수 맞습니다. 있는데 예. 이 시간이 너무 전 늦은 것 같거든요. 그리고 타이밍은 이렇게 늦게까지 한 거는 저는 그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이렇게까지 늦게 했으니까 결국 빠져나갈 사람들 많이 빠져나가고 또 다른 자산으로 눈들을 많이 돌렸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 이제는
유예하거나 폐지하더라도 그렇게 시장에 플러스 영향이 아주 크진 않을 테니까 예. 그러면 그 반대 얘기는 뭐냐면 봐라 금투세 폐지해도 별로 안 오르지 않느냐 내가 뭐라고 그랬냐 이제 이런 명분 전 쌓는 거 같은 느낌이거든요 정치권에서 예. 그렇기 때문에라도 저는 이 폐지 이제 와서 폐지는 조금 다를 것 같은데 유예 또 한번 나와도 예. 그렇게 시장이 막 뜨겁게 환호하지 않을 것 같은 예. 이제 너무 좀 늦지 않았나 타이밍이 저도 예민해서 말씀을 좀 그동안 안 드렸지만 이게 네. 실제로 시행을 해도 예. 단기적으로는 시장이 반영할 수 있어요. 뭐 며칠. 그렇겠죠 예. 급락했고 그리고 나서는 뭐 반영했잖아 뭐 이럴 수도 있고 또는 유예 또는 폐지해도 단기적으로 급등해서 그게 우리 시장에 뭐 직접적인 영향이야 우리 시장이 안 좋았던 그렇지 이럴 뭐. 거라고 생각을 저는 좀 하고 있었거든요. 예. 근데 실제로 투자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니 그게 직접적인 원인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 하고 있는 이거죠. 거예요. 네. 그래서 참고로 그냥 제가 네, 이건 네. 이제 실전에서 봤던 그런 얘기를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4번, 5번 뉴스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30일부터 코리아 밸류업 지수 시작을 했죠. 네. 997.02로 끝났습니다. 1월 2일 기준으로 1000포인트로 시작한다고 여러분께 설명드렸죠. 네. 기준 주식 대비 약 2.98% 하락 마감했습니다. 우리 코스피 지수는 2.3% 정도 하락했거든요. 그거보다 더 코리아 밸류업 지수가 더 많이 하락을 한 거예요. 물론 앞으로 더 지켜봐야겠지만 네. 첫날 굉장히 실망스럽죠. 그렇죠. 네. 거기에 그러니까 이런 보도가 나온 거예요. 국민연금에 올해 지분 뭐 어떤 건 사고 어떤 건 팔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봤더니 이번 밸류업 지수에 들어간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오히려 매도 위였더라. 밸류업 지수 종목 100개 중 5% 이상 지분 보유한 종목 46개를 봤더니 이 중 27개 종목은 비중 축소, 세계 유지, 16개는 오히려 증가됐더라. 기업분석 연구소 리더스 인덱스라는 데에서 국내 매출 상위 500대 기업 중 국민연금이 5% 이상 가지고 있는 152개 지분율 변화를 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전체적으로는 7.98에서 7.87%로 감소했다는 얘기는 팔았다는 얘기예요. 네. 전체적으로. 비중 확대는 79개, 비중 축소는 69개, 유지는 4개. 2023년 말 대비 9월 달이고 한 겁니다. 조사를 네. 봤더니 전기전자는 2024년 말에 8.93%인데 8.5%가 됐어요. 줄었다는 얘기죠. 네네. 뭐 삼성전자도 많이 줄였으니까 그렇겠죠. 생활용품 8.7, 식음료 8.6%인데 이번 9월에 봤더니 어디가 많이 늘었냐? 증권 9.4, 식음료 8.2, 8.8. 여기 식음료 올라갔죠. 네. 제약이 많이 올라갔고 얘는 줄었습니다. 그래서 비중 확대 섹터는 증권, 상사, 건설을 확대했고 축소는 유통, 철강, IT를 축소했더라. 이런 발표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래에 그러면은 물론 당연히 전기전자가 꽤 많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거는 지금 이번 발표는 9월 말에 한 거잖아요. 네, 네. 그걸 말에 했는데 이거는 이 조사는 올해 전체를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올해 전체의 종목들을 국민연금이 어떤 건 사고 어떤 건 팔고를 쭉 봤더니 이번 밸류업 지수에 들어간 종목들을 봤더니 그런 종목은 오히려 매도가 더 위에 있더라. 이런 표현을 좀 쓰고 네.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할까요? 네. 예, 할까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좀 많이 지났으니까 오늘은 오늘 여기서 딴 얘기를 좀 많이 했는데 아니 그런 게 또 진짜 도움된 얘기예요. 예. 네. 자 우리 박병창 이사님 대단히 감사하고요. 예. 조만간 창호 브랜드로. 창틀 창호 브랜드로 저희가 스타트업 하나 만들어서 한번 가보시죠.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내일 모레 감사합니다. 뵙겠습니다. 네. 네. 박근영, 이선영, 서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